후회하십니까? 칼날이 햇살에 반사되는 순간 박 씨가 물었다. 경틀에 묶인 김선은 고개를 저었다. 1517년 가을 서소문박 처형장. 수백 명의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사람은 조선 최악의 형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이 저지른 죄는 단 하나, 서로를 사랑했다는 것이었다. 중종실록은 이 사건을 단 몇 줄로 기록했다. 내시 김선과 궁녀 박 씨를 사통죄로 능지처참에 처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 뒤에는 3년간 이어진 위험한 만남과 선택, 그리고 피할 수 없었던 파국이 숨어 있다. 조선 500년 역사에서 궁궐 안금지된 사랑으로 처형된 사례는 10건이 넘는다. 그 중에서도 김선과 박 씨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이들이 모두 고위직이었고 관계가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무엇보다 진심이었기 때문이다. 처형 집행관이 죄목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궁궐법도를 어긴 죄, 임금을 배신한 죄, 정절을 버린 죄. 하지만 정작 두 사람의 눈에는 후회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사연이 이들을 여기까지 이끌었는지 이제부터 따라가 보려 한다. 1485년 전라도 나주의 몰락한 양반 집안에서 김선이 태어났다. 아버지는 과거에 여러 차례 낙방했고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다. 4명의 동생이 있었지만 끼니를 잇기조차 어려웠다. 김선은 13살이 되던 해 결심했다. 내시가 되어 궁궐에 들어가겠다고. 것의 수술은 고통스러웠다. 마취 없이 뜨거운 인두로 지지는 방식이었고 3일간 움직이지도 물 한 모금 마시지도 못했다. 하지만 김선은 견뎌냈다. 살아남아야 했다. 1499년 14살의 김선은 궁궐 내섬에 배치되었다. 가장 낮은 품계였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들었으며 상관의 지시를 정확히 수행했다. 10년이 흐른 뒤 중종이 즉위하면서 기회가 왔다. 새 임금은 신뢰할 만한 내시를 필요로 했고 김선의 성실함이 눈에 띄었다. 그는 상선 내시로 승진했다. 같은 시기 경기도 광주에서 박 씨가 태어났다. 1490년생 그녀 역시 가난한 양반 집안 출신이었다. 아버지는 술로 세월을 보냈고 어머니는 품팔이로 생계를 유지했다. 10살 때 궁궐로 들어간 박 씨는 친방에 배정되어 바느질을 배웠다. 손재주가 좋았던 그녀는 빠르게 인정받았고 20세의 중전 장경왕후를 모시는 상궁이 되었다. 두 사람은 같은 궁궐에서 살았지만 만날 일이 없었다. 내시와 궁녀는 엄격히 분리되어 있었고 사적인 접촉은 금지되었다. 하지만 1512년 중전이 원자를 낳으며 상황이 바뀌었다. 잔치 준비로 궁궐 전체가 바빴고 김선과 박 씨는 업무상 협의를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짧은 인사뿐이었다. 하지만 점차 대화가 길어졌고 서로에게 끌리기 시작했다. 1513년 가을 중전 장경왕후가 갑자기 승하했다. 산후병 악화였다. 박 씨는 무너졌다. 15년을 모신 중전이었고 어머니처럼 따르던 분이었다. 장례 기간 내내 박 씨는 밤낮으로 울었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어느 날 밤 혼자 빈소를 지키던 박 씨에게 김선이 다가왔다. 손에는 따뜻한 차가 들려 있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업무가 아닌 사적인 대화를 나눴다. 김선은 박 씨 곁에 앉아 밤새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박 씨는 중전을 모시며 겪었던 일들을 쏟아냈다. 슬픔도, 기쁨도, 두려움도. 김선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이 밤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달라졌다. 서로를 의지하게 되었고 외로운 궁궐 생활에서 유일한 위안이 되었다. 1514년 봄, 김선이 먼저 제안했다. 대식을 맺자고. 대식은 궁궐에서 암묵적으로 인정되는 내시와 궁녀의 정신적 동반자 관계였다. 법적 혼인은 아니지만 서로를 의지하는 사이였고 육체적 관계만 없다면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외로운 궁궐에서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두 사람은 공개적으로 대식 관계를 맺었다. 다른 내시와 궁녀들도 축하해 주었다.
명절마다 작은 선물을 주고받았고 업무가 끝나면 조용한 곳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처음에는 순수한 우정이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감정이 변했다. 우정 이상의 무언가가 싹트기 시작했다. 김선은 혼란스러웠다. 자신은 온전한 남자가 아니었다. 거세를 당한 몸이었고 박 씨를 남녀의 정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박 씨 역시 마찬가지였다. 김선은 내시였고 자신들은 그저 대식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마음은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보고 싶었고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다. 1514년 여름, 운명적인 밤이 찾아왔다. 칠석제를 지내느라 궁궐 전체가 바쁜 날이었다. 박 씨가 하루 종일 일하고 늦은 밤 처소로 돌아왔을 때 김선이 이미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김선이 대답했다. 알아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선을 넘었다. 김선은 부분 거세였다. 고환만 제거되었고 나머지는 남아 있었다. 온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들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나눴다. 박 씨는 처음으로 여자로서의 기쁨을 느꼈고 김선은 처음으로 남자로서의 만족을 느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들키면 죽는다는 것을.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위험한 사랑이 시작되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났다. 항상 깊은 밤, 사람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만 만났다. 박 씨의 처소나 후원의 인적 드문 곳에서 만났다. 처음 1년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 너무 조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대담해졌다. 만나는 횟수가 늘었고 시간도 길어졌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조심성은 느슨해졌다. 1515년 봄, 위험한 순간이 있었다. 김선이 박 씨의 처소에서 나오다가 순찰 중인 나졸과 마주칠 뻔했다. 간발의 차로 피했다. 박 씨가 불안해하며 물었다. 이제 그만두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김선은 박 씨를 안았다. 당신 없이는 못 살겠어요. 조금만 더 조심하면 됩니다. 하지만 조심한다고 해서 영원히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작은 실수들이 쌓여갔다. 박 씨의 옷에서 남자의 향기가 났고 김선의 의복에 여자의 비녀가 떨어져 있었다.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했다. 같은 침방에서 일하던 궁녀 이 씨가 처음으로 의심을 품었다. 평소 박 씨를 존경했지만 동시에 질투도 했던 이 씨는 어느 날 밤 우연히 박 씨의 처소 근처를 지나가다 이상한 것을 목격했다.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 씨는 깜짝 놀라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들여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다. 포옹하고 있었다. 이 씨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고발해야 할까?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박 씨는 상궁이었다. 함부로 고발했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벌을 받을 수도 있었다. 이 씨는 그날부터 박 씨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밤마다 박 씨의 처소 근처를 어슬렁거렸고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박 씨는 밤마다 늦게까지 방에 불을 켰고 가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새벽에 몰래방에서 나오는 남자의 그림자를 여러 번 목격했다. 한편 김선의 조카 김득종도 숙부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김득종은 23세의 하급 내시였고 숙부 김선을 아버지처럼 따랐다. 1515년 가을 어느 날 김득종은 급히 전할 일이 있어 숙부의 처소를 찾았지만 비어 있었다. 궁궐 곳곳을 찾아다니다 후원의 작은 정자에 이르렀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숙부 김선이 한 궁녀와 함께 있었다. 손을 잡고 있었고 달빛 아래 키스하고 있었다. 김득종은 충격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김선도 조카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궁녀와 떨어졌다. 김득종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숙부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김선은 조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안다. 하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
김득종은 눈물을 터뜨렸다. 숙부를 존경했던 만큼 배신감도 컸다. 박 씨가 김득종 앞에 절을 올렸다. 제 잘못입니다. 내관 어른을 탓하지 마십시오. 김선희 조카에게 간청해다. 부탁이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다오 제발. 김득종은 고개를 들었다. 말하지 말라고요? 이게 발각되면 숙부님뿐 아니라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저 역시 처벌받습니다. 김득종의 말이 맞았다. 조선의 법은 엄격했다. 범죄를 알고도 고발하지 않으면 같은 죄를 물었다. 김득종은 결국 한숨을 쉬며 말했다. 숙부님을 위해 침묵하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조심하십시오. 김득종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김선과 박 씨의 관계는 계속되었다. 두 사람은 만남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자주 만났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이성은 흐려졌다. 박 씨가 어느 날 밤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 이제 그만둬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 다른 궁녀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특히 이 씨가 자꾸 제 행동을 감시하는 것 같아요. 김선의 얼굴이 굳었다. 그렇다면 정말 조심해야겠군요. 하지만 그는 박 씨를 끌어안았다.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이제 와서 어떻게 그만둡니까? 궁녀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박상궁이 누군가와 만난대. 누구랑? 내실에. 매일 밤 만난대. 소문은 작았지만 확실히 퍼지고 있었다. 중종이 귀에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였다. 1516년 겨울, 중종은 내시들을 불러 모아 경고했다. 들었느냐? 궁중에 사통하는 자들이 있다더라. 김선도 그 자리에 있었다. 식은땀이 흘렀다. 짐이 경고한다. 만약 누구든 궁중의 법도를 어기는 자가 있다면 엄중히 다스릴 것이며 그래도 어긴다면 능지처참할 것이다. 김선은 그날 밤 박 씨를 찾아가 말했다. 이제 정말로 그만두어야 합니다. 전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박 씨는 울음을 터뜨렸다. 알아요. 알아요. 하지만 어떻게 당신을 포기해요? 하지만 그날 밤도, 그 다음 날 밤도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이제는 중독이었다. 끊을 수가 없었다. 파국이 다가오고 있었다. 1517년 음력 2월 15일, 운명의 날이 왔다. 궁녀 이 씨는 마침내 결심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1년 넘게 박 씨의 비밀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고발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질투심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다. 만약 나중에 자신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 들통나면 자신도 처벌받을 수 있었다. 이 씨는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로 했다. 음력 2월 보름날 밤, 보름달이 밝게 빛나는 밤이었다. 이 씨는 박 씨의 처소 근처에 숨어서 밤새 기다렸다. 밤 11시쯤 어둠 속에서 사람의 그림자가 다가왔다. 내시복을 입은 남자였다. 그는 주위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박 씨의 방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렸고 박 씨가 남자를 안으로 들였다. 이 씨는 흥분을 억누르며 기다렸다. 1시간, 2시간, 3시간. 자정이 지나고 새벽이 다가왔다. 새벽 2시, 드디어 방문이 열렸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다. 보름달 빛에 그의 얼굴이 선명히 보였다. 김선 내관. 이 씨는 깜짝 놀랐다. 김선은 상선 내시였고 중종 임금의 신임을 받는 고위 내시였다. 그런 사람이 궁녀와 사통하다니. 김선이 사라진 후 이 씨는 즉시 움직였다. 자신의 상급 상궁을 찾아가 모든 것을 고했다. 상궁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김선 내관이라고? 상선 김선 말이냐? 상궁의 얼굴이 굳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었다. 즉시 보고해야 했다. 새벽 3시 내관관이 중종을 깨웠다. 전하, 궁중에서 사통 사건이 발각되었습니다. 중종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누구냐? 상선 내시 김선과 상궁 박 씨입니다. 중종이 벌떡 일어났다. 김선은 자신이 20년 넘게 신뢰한 내시였다. 즉시 잡아들이라 당장. 의금부 나졸들이 김선의 처소로 들이닥쳤다. 김선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불과 2시간 전까지
박 씨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피곤했던 것이다. 김선, 체포한다. 김선은 그제야 상황을 깨달았다. 들켰다. 끝났다. 같은 시각 박 씨의 처소에도 나졸들이 들이닥쳤다. 박 씨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다. 언젠가는 올 줄 알았던 날이었다. 두 사람은 의금부로 압송되었다. 궁궐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의금부에서 국문이 시작되었다. 형조판서가 직접 신문을 주재했다. 김선, 내 죄를 알겠느냐? 알고 있습니다. 궁중에서 궁녀와 사통한 것이 사실이냐? 사실입니다. 언제부터냐? 3년 전부터입니다. 형조판서가 놀라 소리쳤다. 3년이나? 몇 번이나 만났느냐? 세어보지 않았습니다. 수십 번은 될 것입니다. 이어서 박 씨가 끌려왔다. 박 씨, 내 죄를 알겠느냐? 알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유혹했느냐? 박 씨는 고개를 들어 당당히 대답했다. 아무도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했습니다. 형조판서가 비웃듯 말했다. 궁녀의 주제에 사랑을 논하느냐? 박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다. 이어서 김득종이 끌려왔다. 김득종, 너는 숙부의 죄를 알고 있었느냐? 김득종은 침묵했다. 대답하지 못하겠느냐? 고문을 받아야 입을 열겠느냐? 형리들이 다가왔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알고 있었느냐?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느냐? 1년 반 전입니다. 형조판서가 책상을 쳤다. 1년 반이나 알고 있으면서 고발하지 않았느냐? 너도 같은 죄인이다. 국문이 끝났다. 형조판서는 중종에게 보고했다. 전하, 세 사람 모두 죄를 자백했습니다. 형벌은 능지처참히 마땅하옵니다. 중종은 잠시 침묵했다. 김선은 20년 넘게 자신을 모신 충직한 신하였다. 하지만 법도를 어겼다. 그리하라. 엄중히 다스려 후세의 경계가 되게 하라. 1517년 음력 7월 초 3일 판결이 내려진 지 5개월 후 처형당일이 밝았다. 새벽부터 한양거리는 소란스러웠다. 오늘 서소문 밖 처형장에서 큰 처형이 있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다. 백성들은 하나둘 처형장으로 모여들었다. 의금부 옥에서 세 사람이 끌려 나왔다. 먼저 김선근은 사형수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담담했다. 이어서 박씨 그녀도 예연한 표정이었다. 마지막으로 김득종의 젊은 내시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서소문 처형장에 도착했다. 이미 수백 명의 백성들이 모여 있었다. 형틀이 3개 세워져 있었다. 세 사람이 형틀에 묶였다. 김선과 박씨는 나란히, 김득종은 조금 떨어진 곳에. 형리가 죄목을 읽기 시작했다. 이에 세 사람 모두 능지처참에 처하노라. 망나니가 칼을 들어 올렸다. 햇빛에 반사된 칼날이 번쩍였다. 그때 박씨가 김선을 돌아보며 물었다. 두렵지 않으세요? 김선이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소. 박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승에서는 온전한 남녀로 만나게 해주소서. 김선이 고개를 끄덕였다. 반드시 당신을 다시 찾겠소. 집행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망나니가 김선에게 다가가 칼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내리쳤다. 비명이 터져 나왔다. 박씨는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눈을 감지 않았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똑똑히 보고 싶었다. 박씨의 차례가 되었다. 같은 방식으로 박씨도 처형당했다. 그녀의 마지막 외침은 이랬다. 사랑합니다. 다음 생에 꼭. 마지막으로 김득종이 처형당했다. 세 사람의 처형이 모두 끝났다. 잘려진 팔다리는 한양 저자거리 4곳에 효수되었다. 머리는 성문에 내걸렸다. 그 옆에는 방이 붙었다. 궁중에서 사통한 자들의 말로가 이러하니 모두 경계하라. 조선 왕조실록은 이 사건을 단 몇 줄로 기록했다. 중종 12년 1517년 7월 초 3일 내시 김선과 궁녀 박씨를 사통죄로 능지처참하다. 또한
김선의 조카 김득종을 방조제로 함께 처형하다. 역사는 그렇게 차갑고 간결하게 기록되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 뒤에는 세 사람의 인생이 있었다. 처형이 있은 지 2달 후 박 씨의 오빠가 한양으로 올라왔다. 그는 여동생의 시신을 찾으려 했다. 의금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간신히 시신이 묻힌 곳을 알아냈다. 한강 근처의 작은 언덕이었다. 아무 표시도 없는 무덤이었다. 오빠는 그곳을 파헤쳐 여동생의 유골을 찾았다. 하지만 사지가 모두 분리되어 있었다. 오빠는 동생의 뼈를 하나하나 모았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했다. 김선의 시신도 함께 찾은 것이다. 너희들은 진심으로 사랑했구나. 이승에서는 함께하지 못했으니 적어도 죽어서는 함께 있어라. 오빠는 2 사람의 유골을 같은 곳에 묻어주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그곳에 2 사람은 나란히 묻혔다. 비석은 세울 수 없었다. 역적의 무덤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파헤쳐질 테니까. 그로부터 500년이 흘렀다. 현대의 시각에서 보면 이들의 이야기는 더욱 안타깝다. 인간의 기본 욕구인 사랑을 법으로 통제할 수 있을까? 김선은 13세에 거세를 당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였다. 박 씨는 10세에 궁녀가 되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었다. 2 사람 모두 선택권이 없었다. 그들은 30년 넘게 궁궐에서 성실히 일했다.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충직하고 근면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그들도 사람이었다. 외로웠고 사랑하고 싶었고 위로받고 싶었다. 그것이 죄였을까? 법은 그들을 죄인으로 판결했다. 능지처참이라는 가장 잔인한 형벌로 처벌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막을 수 없었다. 법도 막지 못했고 죽음도 막지 못했다. 한강 어딘가에 아무도 모르는 작은 언덕에 2 사람은 여전히 나란히 잠들어 있을 것이다. 다음 생에는 온전한 부부로 만났을까?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바랄 수 있다. 그들이 행복하기를,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서 떳떳하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 오늘도 깊은 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